아줌마, 걸레질은 저쪽 가서 하세요. 원스타 준장 부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쫓으려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주변 장교 부인들이 비웃는 웃음을 흘렸고 병사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여성이 곧 이 군단의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 육군 제군단 사령부는 이른 시각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릴 신임 군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사령부 앞 넓은 광장에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의자를 나르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군악대의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고 의장대는 반복해서 제식 동작을 연습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제법 따스했어요. 그 광장 한쪽을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평범한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차림새였기에 그녀가 행사장 주변을 지나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 몇몇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 외부 용역 인력 정도로 여길 뿐이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이서진이었습니다. 육군 중장 계급을 단 그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군단의 새로운 군단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정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사복 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취임 전에 이 부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계급장 없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광장을 가로지르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병사들이 의자를 배치하는 동선이 효율적인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은 없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예리했어요.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감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의자 배치 왜 저래? 각하 오시는데 동선이 막히잖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관중석 앞쪽 VIP 구역이라고 표시된 곳에 40, 50대 여성 서너 명이 모여 서 있었어요. 그들의 복장은 서진의 수수한 차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명품 패딩 점퍼에 반짝이는 구두, 손에는 고급스러운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이곳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여성이 자리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병장에게 다가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사, 이게 뭐야? 우리 자리가 왜 이렇게 뒤쪽이야? 우리 남편이 여단장인데 이게 말이 돼? 병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 든 배치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배치는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상부? 누가 이렇게 배치했는데? 책임자 당장 불러와.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계급 구조가 명확한 군대에서, 그것도 고위 장교의 가족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하급 병사가 나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행사 운영을 담당하던 대위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는 여성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장 앞자리로 옮겨줘요. 우리 상훈 씨가 누군데? 상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배상훈.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고 대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달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서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중석 뒤편에 놓인 안내 팜플렛을 집어들고 행사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서진이 VIP 구역 근처에 서자 아까 그 여성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서진의 수수한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여기 군단장님 오시는 자리예요. 본인 자리가 어딘진 알죠? 서진은 팜플렛을 보던 시선을 들어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게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 동선만 보고 있습니다. 동선? 관계자도 아니면서 왜 여기 계세요? 행사 시작하면 방해되니까 저쪽으로 가주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투는 상대방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단정 짓고 지시를 내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장교 부인이 거들었어요. 요즘 외부 인력도 참 말이 많네. 저런 사람이 행사장 돌아다니면 분위기만 흐려지지.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침묵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병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23 정도로 보이는 그 상병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속으로 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그 욕이 먼저 쏟아지면 제일 먼저 다치는 건 항상 아래였으니까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 한쪽 끝으로 걸어가며 손목에 찬 시계를 힐끗 봤어요. 오래되고 낡은 군용 시계였습니다. 문자판에는 작은 흠집들이 여러 개 나 있었고 가죽 밴드는 색이 발에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 시계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에는 그녀만 아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VIP 구역에서는 여전히 장교 부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 남편은 이번에 진급 확실하다면서요? 우리 상훈 씨는 군단에서도 믿는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군수 쪽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데요. 강민경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배상훈은 현재 군단 예하 여단장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준장 계급장을 단지 2년 정도 됐고 군수와 보급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민경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함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남편의 계급이 곧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그 위치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한 권리를 준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 준비는 계속 진행됐어요. 의자 배치가 끝나고 단상 위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군악대는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고 의장대는 대기 위치에 정렬해 있었어요. 사령부 건물 안쪽에서 한 중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나왔어요. 각 부서 최종 점검 완료 보고 바랍니다. 예, 행사 시작 30분 전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공식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의장대는 정각 5분 전부터 대기 자세 유지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각 부서의 확인 보고가 이어졌어요. 서진은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령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 안 어딘가에 군단장 집무실이 있고 몇 시간 후면 그곳이 그녀의 공식적인 공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집무실보다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오만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서진의 머릿속에는 아까 민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건 개인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상훈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서진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고 그것도 좋은 맥락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불편한 느낌만큼은 분명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어요. 감정을 정리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석해야 할 때였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병사 둘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어요. 제군단 신임 군단장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현수막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행사장 뒤편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VIP 구역이 저 멀리 보였고 여전히 장교 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보자.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령부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취임식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은 점점 따스해지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보다 더 냉철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였습니다. 정의를 향한 집념이었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여전히 준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신임 군단장이 입장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행사장을 벗어나 사령부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입구였어요. 그곳은 행사 준비에 정신없는 병사들도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철제 난간에서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탁 트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멀리 아래로 행사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의장대가 정렬해 있는 모습, VIP 구역에 모여 있는 장교 부인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까지 모든 것이 작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서진은 난간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어요. 각하, 여기 계셨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행사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준수야,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김준수 소령이었습니다. 38살의 그는 이번에 서진의 부관으로 발령받은 인물이었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그는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수는 대대장 시절부터 서진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녀의 업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장면을 봤지. 서진은 여전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행사장을 바라봤어요. 아까 VIP 구역 쪽 말씀이십니까? 맞어? 멀리서 잠시 봤습니다. 혹시 각하시라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은 못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아까 병장한테 소리 지르던 여자. 배상훈 준장 부인 강민경입니다. 배상훈. 서진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준수는 서진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좁아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 준장에 대해 뭘 알아? 현재 제3여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군수와 보급 분야에서 15년 정도 경력을 쌓았고 2년 전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게 다야?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군수 관련해서 몇 번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느꼈던 불편한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회의 석상에서 배상훈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군수 예산 집행 관련 보고였고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직접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기에 그냥 넘어갔었죠. 원하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행사에 집중시켜. 오늘은 조금 더 보자. 알겠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서진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진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옥상 한쪽 구석에는 낡은 환기덮개가 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가 환기덮개에 기대어 섰어요. 준수야, 기억나? 우리가 대대에 있을 때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사 가혹행위 사건.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서진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등병 한 명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했고 상부에서는 조용히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들을 군법회의에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급이 1년 늦어졌고 다음 보직도 원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위에서 뭐라고 했지?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 군대에서 파도를 일으키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적당히 넘어가라는 암묵적인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전역 후 사회에 잘 적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요. 다행이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 그 병사를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어린 얼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던 모습.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서진은 자신이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배 준장과 관련해서 뭔가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특정 이름에서 멈췄어요. 송대호. 그 이름 옆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그냥 지인 중 한 명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송 선배한테 연락해야겠어. 아, 그분. 준수도 송대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전직 정보사 출신으로 서진이 예전부터 믿고 쓰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무겁고 자료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어요. 나야. 전화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취임식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배상훈 준장. 군수와 보급 관련 기록 10년치. 가능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송대호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이면 꽤 방대한 양인데요. 급하십니까? 오늘 취임식 끝나기 전까지. 오늘이요? 그래. 오늘.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안에 10년치 자료를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장군님, 송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모아둔 게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모아뒀다고? 배 준장 쪽은 몇 년 전부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왔죠.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 틀은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 군수계약 관련 서류, 보급품 입출고 기록, 공사 입찰 문서, 그리고 몇몇 증언들. 이 정도면 패턴은 보일 겁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송대호가 이미 자료를 모아뒀다는 건 그만큼 배상훈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퍼즐만 맞추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중으로 현장 몇 군데만 더 확인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움직여. 아직 공식 조사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난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래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VIP 구역에 있던 장교 부인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경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카카, 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혹시 이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시겠죠? 서진은 준수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서진은 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모욕은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저 여자는 나를 몰랐어. 그냥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지. 오늘 내가 아니었어도 내일 다른 누군가한테 똑같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야.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상훈. 그 사람 이름이 송 선배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서진이 물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충분합니다, 카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아래 행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멀리서 군악대의 리허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진은 손목에 낡은 시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전 9시 20분. 취임식까지 40분 남았어요. 준수야. 예, 카카. 계급장이 뭐라고 생각해? 준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급장을 권력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표시,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래 행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계급장은 책임이야. 아래 사람들의 목숨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지. 준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옥상 난간에 기댄 서진의 실루엣은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큰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는 그때 그 사건을 덮지 않으셨던 거군요. 그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만약 배상훈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비리가 있는 조직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제 내려가야겠어. 준비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을 떠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제 난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에는 그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준수는 앞장서서 군단장 준비실로 안내했습니다. 각하, 여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나 혼자 있을게.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호출하십시오. 준수가 나가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이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상에 반짝이는 단추들, 그리고 가슴팍에 달릴 훈장들. 그 옆에는 견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중장 계급장이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패딩을 벗고 정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그 병사의 얼굴, 가혹행위 사건을 조사하던 날들, 상부의 압력, 그리고 결국 내린 결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정복을 다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별 3개가 달린 견장, 훈장들, 그리고 변하지 않은 그녀의 눈빛.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행사장에서 모욕당하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중장, 군단장이었어요. 중요한 건 별이 아니라 별을 단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취임식 시작까지 10분 남았어요. 송대호는 오전 8시 40분에 군단 사령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55살의 그는 회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행사 관련 민간 용역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정문 초병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내어줬어요. 행사 준비 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사령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을 훑으며 어느 건물로 먼저 가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정보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놓치지 않는 능력이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병영식당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군수가 행정보급관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어요. 낡고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바로 그런 곳에 중요한 자료들이 숨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 중반으로 보이는 중사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호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아, 행사 준비 관련해서 물자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왔어요. 대호는 자연스럽게 출입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중사는 출입증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뭘 확인하시려고요? 최근 3개월 동안 들어온 물자 내역이요. 특히 행사 준비 관련된 것들. 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옆 캐비닛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파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대호는 캐비닛 앞으로 다가갔어요. 철제 서랍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 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대호는 최근 날짜가 적힌 파일부터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보급품 입고 내역서, 식자재 납품 기록, 차량 출입 로그. 하나하나 훑어보던 대호의 눈빛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특정 업체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성물산. 그 이름은 그가 이미 모아둔 자료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업체였어요. 이 대성물산이라는 곳 자주 들어오나 보네요. 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사는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래하는 곳입니다. 식자재랑 일부 보급품 납품하는 업체예요. 가격은 괜찮나요? 중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뭐, 그런 편이죠. 위에서 결정한 거니까요. 대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사의 목소리에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대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입고 수량과 실제 사용 수량을 비교하던 중 대호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부상으로는 일정 수량이 입고됐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 기록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호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서류를 봤어요. 아, 그건 보통 재고로 남는 겁니다. 다음 달에 사용하거나 반품 처리하거나요. 그럼 재고 확인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그렇죠. 분기마다 한 번씩. 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어요. 행사 준비 관련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많은 도움 됐어요. 별 말씀을요. 대호는 컨테이너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보급 창고였어요. 그곳은 사령부 뒤편에 위치한 큰 건물로 각종 물자들이 보관되는 곳이었습니다. 대호는 창고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창고 옆에는 차량 출입구가 있었고 그 근처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호는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녹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 출입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뒤를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사 준비 물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대호는 다시 한번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대위는 출입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안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창고 배치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사 끝나고 정리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고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동시에 감시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대호는 내심 아쉬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각종 물자들이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식자재, 피복류, 사무용품, 훈련 장비 등이 팔레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쪽 구석에 쌓인 식자재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대성물산이라는 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대호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 박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업체 물건이 많네요. 네, 주거래 업체 중 하나입니다. 대위가 대답했어요. 대호는 박스 위에 적힌 수량을 확인하고 몇 개의 박스를 대충 세어봤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로 보이는 수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물자 관리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군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배상훈 준장님도 관여하시나요? 대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단장님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큰 틀에서는 관여하시죠. 그렇군요. 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요. 대위의 반응만으로도 배상훈이 이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를 나온 대호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군단 사령부 뒤편에는 최근 2년 전에 완공된 새 막사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의 공사 기록도 대호가 주목하고 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대호는 천천히 외벽을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몇 군데 마감이 조잡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페인트가 고르지 않게 칠해진 곳, 창틀이 약간 비뚤어진 곳, 바닥 타일이 들뜬 부분 등이었어요. 대호는 휴대전화로 그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어요. 공사비와 실제 시공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당시 공사 계약서와 실제 자재 구매 내역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흡연 구역이 나왔어요. 그곳에는 병장 둘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담배 한 대 얻어 피워도 될까요? 병장 하나가 담배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네, 행사 준비 관련해서 잠깐 왔습니다. 대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 건물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네, 2년 됐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지는 1년 반쯤 됐고요. 괜찮아요? 새 건물이니까 좋겠네요. 병장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고 여름엔 냉방이 약해요.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뭔가 부실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공사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병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게 많았어요.
밤에만 들어오는 트럭도 있고 물자가 이상하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밤에만 들어오는 트럭이요? 네, 가끔 불침번 설 때 보면 새벽 2시나 3시쯤 트럭이 들어와서 뭔가 싣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식 기록에 남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어요. 밤에 몰래 움직이는 차량이 있다는 건 공식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물자 이동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그 트럭 업체 이름 기억나세요? 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차에 글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성? 대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대성물산? 아, 맞아요.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대호는 담배를 다 피우고 병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구역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초기 정황 확인. 패턴 명확. 오전 11시까지 정리 완료 가능. 문자를 보낸 대호는 다시 사령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동 건물이었어요. 그곳에는 각종 공문서와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호는 이미 몇 년 전에 확보해둔 내부 연락망을 통해 특정 사무실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3층 끝자락에 있는 자료실. 그곳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는 철제 캐비닛들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호는 특정 연도의 공사 관련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막사 건물 신축 공사 계약서. 그 서류를 찾는 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낡은 파일을 펼치자 계약 내용이 나왔어요. 계약 금액, 시공업체, 자재 명세서, 준공 일정. 대호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자재 명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건물 상태를 비교하면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계약서 맨 뒤쪽에는 결제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서명이 있었고 그중 배상훈이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그는 군수과장이었습니다. 대호는 모든 내용을 촬영한 후 파일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자료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어요. 대호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령님, 저 송대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기록 중에 보급창고 출입 차량 관련 부분 최근 6개월치 확인 가능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대호는 사령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장 쪽에서는 군악대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리허설이 한창인 듯 했습니다. 대호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오전 10시. 취임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가방 안에 든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서류 사진, 증언 메모, 현장 사진. 이미 모아뒀던 자료들과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비리의 구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대성물산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 수량을 부풀리고 공사 과정에서 자재비를 빼돌리고 가 과정에서 배상훈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황.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서진에게 보낼 최종 보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담은 문장들이었어요. 대성물산 반복거래, 장부 수량 불일치, 공사 품질 의심, 밤시간 차량 이동, 배상훈 결제 확인. 문자를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멀리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신임 군단장 취임식이 시작됩니다. 대호는 문자를 전송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행사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군단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이 모은 자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오전 9시 55분. 행사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장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고 의장대는 단상 앞에 일렬로 정렬해 있었어요. 군악대는 악기를 든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VIP 구역 맨 앞줄에는 민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 장교 부인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40대 후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군단장이 여자라면서요? 중장이라고 들었는데. 옆자리 여성이 민경에게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우리 남편들이 모셔야 할 상관이니까 잘해야겠죠. 민경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청소 인력 취급했던 그 평범한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상 뒤편에서는 사회를 맡은 대령이 원고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관중석 뒤편 일반 참관객 구역에는 준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정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곧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멀리 사령부 건물 입구 쪽에서는 서진이 준비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린 견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군무는 단정하게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천천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건물 복도를 지나며 창밖으로 행사장을 내려다봤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민경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각 10시.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제군단 신임 군단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의장대는 제식 자세를 취했고 군악대는 악기를 들어 올렸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를 향해 모두가 경례를 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됐고 장엄한 애국가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민경은 경례를 하면서도 주변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았는지, 누가 더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애국가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임 군단장 입장이 있겠습니다. 육군 중장 이서진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웅장한 음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쪽으로 향했어요. 사령부 건물 입구에서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복을 입은 그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어요. 햇살이 그녀의 견장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군모 아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 앞쪽에 앉아있던 민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성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 사람, 아까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그 말은 금방 삼켜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침에 청소 인력 취급했던 VIP 구역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단상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단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단상 위에 서자 행사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임 군단장님께 경례. 의장대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고 관중석의 군인들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은 단상 위에서 답례를 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관중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VIP 구역 맨 앞줄 민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상태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그녀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나 똑바로 하라고 했던 말, 관계자도 아니면서 왜 여기 있냐고 했던 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비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뒤편 자리에 앉아있던 배상훈도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준장 계급장을 단 정복 차림이었어요. 그는 단상 위 서진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군단장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오늘 아침 아내에게 모욕당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우는 옆에 앉아있던 동료 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군단장님 경력이 어떻게 되나? 30년 가까이 됐을 거야. 특히 군수와 감찰 쪽에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 상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군수와 감찰. 그 두 단어가 그의 귓가를 때렸어요. 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아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단상 위에서 서진은 경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행사 순서를 진행했어요. 국방부 대표의 축사, 전임 군단장의 이임사, 그리고 신임 군단장의 취임사 순서였습니다. 국방부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관중석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그 장면을 봤던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까 그분 맞죠? 맞아. 청소 인력 취급당하셨던 분. 완전 대박이다. 저 준장 부인 어쩌려고.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행사장에서는 의외로 잘 들렸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민경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전임 군단장의 이임사가 이어졌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용은 무난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감사하고 신임 군단장에게 부대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임사가 끝나고 드디어 서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임 군단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행사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 기대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원고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재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확성기를 통해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취임식 전에 부대를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복장으로 걸어다니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고 어떤 사람들은 계급으로 서열을 나눴습니다. 계급장이 없으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행사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계급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의 상징일까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표시일까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민경을 스쳤어요. 아닙니다. 계급장은 책임입니다. 아래 사람들의 목숨과 안전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잘못됐을 때 내가 먼저 나서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것이 계급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하급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서진의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군단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명예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간부 여러분께도 같은 걸 요구합니다. 계급장이 주는 권한이 아니라 계급장이 요구하는 책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계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군단에서는 외형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책임감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군데군데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행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뒤편 일반 참관석에서는 환호성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VIP 구역 앞쪽은 달랐습니다. 민경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정말 안색이 안 좋은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경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관중석을 빠져나가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배상훈이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그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단상 위에서 서진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기념 촬영, 부대 순시, 오찬 순서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행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흥분했고, 누군가는 불안해했으며,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군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오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진의 취임사가 던진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가족들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배상우는 관중석 뒤편으로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측근인 중령이었어요. 나야. 지금 어디야? 여단 상황실입니다. 여단장님. 당장 나한테 와. 급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상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새로운 군단장이 아침에 아내에게 모욕당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군수와 감찰 경험이 많다는 소문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잘린다. 상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온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10분쯤 지나자 중령이 뛰어왔습니다. 38살의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훈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부르셨습니까, 여단장님? 비상계획비를 가동해.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상계획비는 상훈이 만들어둔 비상용 프로토콜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군단장이나 상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취임식이 막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군단장이 아직 부대에 익숙하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해. 무슨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훈련장 쪽 폭발물 사고, 인명피해 가능성 있다고 보고해. 군단장이 직접 나가야 할 정도로 급박하게 만들어. 하지만 여단장님, 그건 허위 보고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될 거 없어. 오판이었다고 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건 시간을 버는 거야. 중령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도 알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새 군단장이 본격적으로 조사 들어가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 끝이야.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도 그동안 상훈의 비리에 일부 가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실에 지시하겠습니다. 빨리 해. 오찬 시작 전에. 중령이 뛰어가고 상우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찬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상우는 민경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경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아침에 군단장한테 그런 짓을 왜 한 거야? 당신이 모욕한 사람이 바로 새 군단장이었어. 민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끝날 수도 있어. 당신도 각오해. 상우는 그 말을 남기고
오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억지로 참았습니다. 오찬장에는 원탕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얀 식탁보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서 수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중앙 테이블에 앉았고 주요 간부들이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상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서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소위가 급하게 오찬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준수를 찾아 귓속말을 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군단장님,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3여단 예하 훈련장에서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준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주변 몇몇 테이블에서 수저 소리가 멈췄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실과 연결해.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알겠습니다. 준수가 다시 소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단장님,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여단은 제 관할입니다. 서진은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잠시 관찰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배준장은 여기 있어. 부관이 현장 확인하고 보고 올라올 때까지 대기하자. 하지만 군단장님, 명령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찬장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준수는 밖으로 나가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을 듣던 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뭐라고? 훈련장에 아무 문제 없다고? 전화 너머로 상황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소령님. 제가 직접 훈련장 담당자에게 확인했는데 오늘 그쪽은 일반 경계 근무만 있다고 합니다. 폭발물 훈련도 예정이 없고요. 준수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보고는 어디서 올라온 거야? 제3여단 상황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중령 한 명이 직접 보고했다고요. 누구? 이름은?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박진수 중령입니다. 준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박진수 중령은 상훈의 측근이었습니다. 준수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건 조작된 보고였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오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의 국물 냄새와 함께 이상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숟가락을 든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서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군단장님, 보고 내용에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테이블에서 달그락거리던 수저 소리가 하나둘 멎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확실해? 예. 실제 훈련장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고는 제3여단 상황실에서 올라왔는데 박진수 중령이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봤어요. 상훈은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찬장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상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송곳이 하나 튀어나왔다고 해서 10년짜리 구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지만 손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어요. 준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찬장 안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오찬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오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방금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훈련장 폭발물 사고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찬장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군에서 허위 보고는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서진은 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상훈을 관통했습니다. 배상훈 준장, 박진수 중령은 자네 부하 아닌가?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오해?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훈련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게 오해야? 중령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자네는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고 했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준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박진수 중령을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제3여단 상황실 당직 기록도 전부 가져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준수가 밖으로 나가고 오찬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상호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계속하시죠. 하지만 배 준장은 여기 남아 있어.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포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국그릇 앞에 앉아 있지만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찬장 한쪽에서 민경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여성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준장님이 당신 남편 맞죠? 무슨 일이에요? 민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20분쯤 지나자 준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가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서진은 그 서류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상황실 당직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박진수 중령이 오전 11시 30분에 직접 상황실에 들어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상훈을 바라봤어요. 배 준장, 이 보고서는 자네가 지시한 건가? 아닙니다. 중령이 독단적으로. 그럼 왜 중령이 이런 허위 보고를 올렸을까? 자네 측근인데?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 준장은 나와 함께 군단장 집무실로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상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모든 기색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찬장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은 단호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상훈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군단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군단장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먼저 들어갔고 그 뒤를 상훈이 따랐어요. 준수는 마지막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그 순간부터 집무실은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벽에는 전투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뒤 의자에 앉았어요. 상우는 책상 앞에 서 있었고 준수는 문 근처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앉지 그래. 서진이 말했지만 상우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앉으면 다리가 떨리는 게 더 보일 것 같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그래, 그럼 서서 들어.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송대호가 오전에 전달한 자료였어요. 그녀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고 종이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우는 무의식적으로 와이셔츠 칼라를 만지작거렸어요. 배준장, 자네는 지금까지 군수와 보급 분야에서 15년 정도 일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네가 관여한 공사와 계약이 꽤 많았을 거야.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천천히 펼쳤어요. 대성물산. 이 업체 이름 익숙하지?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수 납품 업체 중 하나입니다. 중 하나? 서진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6년 내내 같은 업체. 항상 다른 곳보다 비싸게. 그런데도 항상 선정됐어. 평균 한 달에 한 번 반은 이 업체가 들어왔지. 이게 우연일까? 상우는 입술을 축였습니다. 가격만이 선정 기준은 아닙니다. 납품 안정성, 품질,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 맞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납품된 식자재 수량과 실제 사용 수량. 매달 조금씩 안 맞아. 작은 차이지. 근데 3년 누적하면 수천만 원이야. 재고 확인 기록에도 그만큼의 재고는 없더라. 어디로 간 거지? 상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재고로 남거나 반품 처리된 걸 겁니다. 없어. 확인했어. 서진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2년 전 막사 건물 신축 공사. 계약 금액이 30억이었지. 자재 명세서를 보면 고급 자재를 쓰기로 되어 있었어. 근데 실제 건물을 보니까 마감이 조잡해. 페인트도 고르지 않고 창틀도 비뚤어졌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억짜리 공사가 이 정도 품질이라는 건 중간에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어디로 갔을까? 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서진은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가 나왔어요. 창고 보급품 입출고 기록, 차량 출입 로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새벽 2시나 3시에 대성물산 트럭이 들어와서 뭔가 싣고 나갔어. 정식 기록에는 없는 움직임이야. 병사들 증언도 있어. 밤에만 움직이는 트럭을 여러 번 봤다고. 상훈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네 진급 심사 기록. 2년 전 준장으로 진급할 때 심사 의견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군수 업무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 그냥 효율아.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배준장, 이 정도면 운이 아니라 패턴이야. 10년 동안 반복된 구조지. 대성물산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납품 과정에서 수량을 부풀리고 공사 과정에서 자재비를 빼돌리고 그 돈의 일부가 자네한테 갔어. 그 돈으로 상부에 뇌물을 바치고 진급했고 그리고 다시 더 큰 비리를 저질렀지. 상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 없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계속 일하는 게 낫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 서진은 비웃듯 말했어요. 자네한테 리베이트 주는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군을 위한 선택? 효율화? 그런 말로 포장하지 마. 자네는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야. 진급하려면 상부에 잘 보여야 했고, 잘 보이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만들려면 비리를 저질러야 했어. 그게 전부지.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훈련장이 보였고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배준장, 자네 밑에서 일하는 병사들이 몇 명이야? 약 2,000명입니다. 2,000명. 그 병사들은 자네를 믿고 복무하고 있어. 자기 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고 상관이 정직하다고 믿고 군대가 공정하다고 믿으면서. 근데 자네는 뭘 했어? 그들이 먹을 식자재 값을 빼돌렸고 그들이 잘 막사 공사비를 빼돌렸어. 그게 효율화야?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자네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거야. 비리 없이 일하려는 사람, 원칙대로 하려는 사람은 진급도 못하고 밀려나. 자네 같은 사람만 살아남아. 그렇게 조직이 썩어가는 거지.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훈을 바라봤어요. 배준장, 마지막으로 정직할 기회를 줄게. 지금까지 한 일을 전부 털어놓고 관련된 사람들 이름도 다 대. 그럼 최소한 자네가 협조했다는 건 고려될 거야. 상우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단장님도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감사 나올 때마다 위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식단 예산, 공사 예산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됐어요.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상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묵인했고 방조했고 때로는 함께했습니다. 저만 치면 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군단장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저만 조용히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훈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상훈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배준장, 내가 30년 가까이 군 생활하면서 자네 같은 사람 수없이 봤어. 비리 저지르고 들키면 구조 탓하고 위사람 끌어들이고 현실 탓하는 사람들. 근데 알아? 그런 사람들 전부 결국엔 무너졌어.
서진은 상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비리가 정당화돼? 위에서 묵인했다고? 그럼 자네 책임은 없어? 자네가 선택한 거야. 힘들어도 원칙 지킬 수도 있었는데 쉬운 길 택한 거지. 서진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자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정직하게 털어놓고 최소한의 책임만 지는 거. 다른 하나는 끝까지 버티다가 전부 드러나서 최대한의 처벌을 받는 거. 10초 줄게. 선택해.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초침 소리가 10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제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그 선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녀는 준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관, 공식 절차 시작해. 알겠습니다. 준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문서였어요. 배상훈 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보직 해임 명령을 발령합니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군단장 권한으로 집행합니다.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역 및 군검찰 회부 절차에 착수합니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배 준장을 인계하도록. 알겠습니다. 준수는 문 밖으로 나가 지시를 내렸어요. 잠시 후 헌병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훈의 양옆에 섰어요. 배상훈 준장, 따라오시죠. 상훈은 서진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헌병들과 함께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는 서진과 준수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수야. 예, 군단장님. 이게 끝이 아니야. 배상훈 위에도 옆에도 아래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압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물산. 그 업체 대표도 군검찰에 넘겨. 공범이야. 알겠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군단장님, 혹시 위에서 압력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준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압력? 오면 받아. 근데 내가 3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 원칙을 지키면 결국엔 이긴다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알겠습니다. 준수가 나가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쌓인 비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리는 빛 아래로 드러났어요. 서진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부대가, 그들의 군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요. 서진은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취임한 지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몇몇은 전역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다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책임이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군단장 집무실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민경이 서 있었어요. 상훈이 헌병대로 넘어간 후 준수가 민경을 집무실로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민경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문 옆에는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집무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씨, 아침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강민경 씨, 오늘 아침 저를 청소 인력으로 착각하고 모욕했을 때 그게 처음이었나요? 민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죠? 외형이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 서진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강민경 씨, 남편이 준장이라는 지위를 자기 것처럼 휘두르고 다녔죠. 행사 자리 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병사들한테 반말하고 다른 가족들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민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정복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군인의 가족이라는 건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자리죠. 남편의 계급이 주는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강민경 씨는 그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했어. 민경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만? 서진은 민경을 돌아봤어요. 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민경 씨가 한 행동들이 남편의 비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죠. 민경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상훈 준장이 왜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왜 돈이 필요했을까? 진급하려면 상부에 잘 보여야 했고 가족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니까. 서진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강민경 씨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다른 부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경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편하게 누리면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애써 외면한 거예요. 민경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강민경 씨, 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 군검찰에 넘어갔어. 강제 전역 절차가 진행될 거고 형사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경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용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문제예요. 강민경 씨 남편이 저지른 비리는 수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은 병사들이 먹을 식자재 값이었고 그들이 잘 건물 공사비였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민경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준수를 돌아봤습니다.
부관, 강민경 씨 진술 기록해뒀지? 예, 군단장님. 그거 군검찰에 같이 넘겨. 참고 자료로. 알겠습니다. 민경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강민경 씨는 직접적인 비리에 가담한 건 아니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비리로 얻은 재산은 환수될 거고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겠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강민경 씨, 앞으로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민경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준수가 다가와 그녀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시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민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군단장님. 네. 오늘 아침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집무실에는 다시 서진과 준수만 남았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왜? 저 여자한테 꽤 감정적으로 대하신 것 같아서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적?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준수야, 저 여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군대가 썩는 거야. 직접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비리를 부추기고 비리로 얻은 걸 누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아침에 취임식을 했고 비리를 조사했고 준장을 군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준수야. 예. 이제 남은 일이 뭐지? 준수는 수첩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부대 주요 간부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검찰과 헌병대에 최종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전체 장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어. 브리핑은 오후 5시에 하자. 주요 간부들만 모아. 알겠습니다. 준수가 나가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중 한 명의 얼굴에 서진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등병 김태호. 15년 전 서진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훈련 중 사망한 병사였어요. 당시 장비 결함이 원인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게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부족의 이유 중 하나가 비리였어요. 서진은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진은 정복 상의의 단추를 다시 확인했어요. 별 3개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후 4시 50분. 서진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지나가는 병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고 서진은 답례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령 셋, 중령 5, 그리고 준수까지 총 9명이었어요. 그들은 서진이 들어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이 말했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서진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배상훈의 비리, 허위 보고, 시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위해제와 군검찰 회부 결정까지 간부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배상훈 준장 개인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 군단에서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일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세요. 그럼 최소한의 책임만 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군의 계급장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아래 사람들의 안전과 명예에 책임지는 표시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배상훈 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후 5시 10분. 취임한 지 7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군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이 아닌 평범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부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직 병사들이 기상하기 전이라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초병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서진은 특정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 한쪽 구석,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훈련 중 순직한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었어요. 서진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에는 1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중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름, 이등병 김태호. 서진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태호야.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조용했어요. 오래간만이다. 15년 만이지? 그녀는 비석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그때 내가 대대장이었어. 자네는 21살이었고 훈련 중에 장비가 고장났고 자네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 나중에 조사해 보니 장비가 오래돼서 교체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 예산이 없었던 이유는 어디선가 빼돌렸기 때문이었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나는 화가 났어. 엄청나게. 근데 힘이 없었어. 대대장 정도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었거든. 조사를 요구했지만 위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했지. 자네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었어. 장례식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책임지겠다고 했어. 자네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30년을 버텼어. 진급도 늦게 했고 밉보이는 일도 많이 했지. 근데 어제 드디어 조금은 지킬 수 있었어. 10년 동안 비리 저지른 놈을 잡았거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그 위에도 옆에도 더 있을 거야. 근데 시작은 했어.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다시 비석을 바라봤어요. 태호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부대를, 이 군대를 다시는 억울하게 목숨 잃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서진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은 고독했지만 단단했어요. 경례를 내리고 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병장 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 병장과 마주쳤어요. 불침번을 서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고 깜짝 놀라 경례를 올렸어요. 군단장님, 편하게 해. 불침번 서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네.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서 쉬어. 감사합니다. 병장은 경례를 내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어요.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붉은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연병장 중앙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6시였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막사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전 부대 병력이 연병장에 모였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간부들도 각자 위치에 섰고 준수도 서진 옆으로 다가왔어요. 군단장님, 전 부대 집합 완료되었습니다. 알았어. 서진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장병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여러분은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제3여단장이었던 배상훈 준장이 직위에 제되고 군검찰에 회부됐다는 소식 말이에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 준장은 10년 동안 군수 비리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먹을 식자재 값을 빼돌렸고 여러분이 잘 건물 공사비를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렸고 진급했고 더 큰 권력을 얻었어요. 연병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제 그 비리를 밝혀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둘러봤어요. 군의 계급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령하고 아래 사람들을 부리는 권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계급장은 책임입니다. 아래 사람들의 목숨과 안전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잘못됐을 때 내가 먼저 나서겠다는 다짐입니다. 별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 별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예요. 권력의 무게가 아니에요. 병사들은 숨죽이며 서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군단은 그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지켜야 하고 병사들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비리는 용납되지 않을 거고 부정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서진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이 군단의 계급장은
이제부터 책임의 순서입니다.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군데군데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연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준수와 함께 집무실로 향했어요. 준수야, 오늘 일정이 뭐지? 오전 9시에 전체 장교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군검찰 담당자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국방부에서 전화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예. 어제 일에 대한 보고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준비해둬.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시작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 새로운 원칙이 시작된 하루였어요.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녀는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바꿔가고 있어.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어요. 배상훈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했고 비리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었고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발걸음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어요. 그 소리는 질서 있었고 힘차 있었으며 희망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전 7시. 취임한 지 2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문 밖에서 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군단장님, 회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가겠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견장의 별 3개를 확인했어요. 그 별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어요. 서진은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군단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은 별 3개를 단 한 여성이었어요. 계급장의 진짜 무게를 아는, 책임을 다하는 리더였습니다. 계급의 그늘 아래서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였습니다. 서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당한 경험,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직장에서,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도 계급과 권력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에게 있다는 이서진 군단장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여러분의 사연을 담아보겠습니다.